안녕하세요. 11월 18일 매식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의 이슈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사는 증시 더 간다는데 거꾸로 동학개미. 거꾸로 가는 동학개미. 동학개미 이제 용어는 다 아시죠? 어떠한 그 방향성인지 아시고요. 자, 무슨 말일까요? 최근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일명 고법수를 선안고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다? 요즘 최근에 상승장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2,500을 상회했다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방향성 자체가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주가 특히 좀더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상승장에서 지금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상승을 하는데 지수 하락에 베팅하지? 그럼 누구나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시세 차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생겨요. 그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용어가 뭐다? 국법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용어를 알면 되는 거고. 자,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코로나 기대감 등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을 내다보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추가 상승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내고 또 어떠한 뭐 횡보라든가 아니면 뭐 보합 국면이라든가 어떠한 조정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고, 종가 기준으로 2018년 1월 29일에 2,598포인트 기록한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코스피.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요? 아침에 미안해요. 아무튼 2,500 정도 지금 그 정도로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년이 넘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 역사적 정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뭐 아닐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하지만 개인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낀 거다. 그래서 일주일간 개인은 지수 하락에 2배 수익률을 올리는 일명 고법수 ETF를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확률을 가진 고법수에 투자했고, 이 고법수 ETF는 하락 때 2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비투나 영끌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은 인버스 ETF도 함께 매수했다. 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짧게 그냥 이거는 나머지 기사들 알아보시고요. 방향성이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지만 꼭 상승이라고 간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만 하는 것들이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을 가던 증권사를 가던 이런 고객들을 상대해야 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무기로 이러한 것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신뢰를 줄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 사들인 금수저들. 금수저 너무 부러워요. 그쵸, 여러분도 부럽죠. 하지만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뭐 그런 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특히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을 전달해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이 부동산 몰라서, 그리고 부동산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접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금수저 분들은 뭔가 집에 돈이 있거나 뭔가 상속을 받거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은 부모 찬스로 또 다른 고가 아파트를 뭔가 산다는 건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 하면 세금 증여세라는 걸 내고 상속세라는 걸 내죠. 근데 대부분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 사들인 금수저 분들은 뭐예요? 증여를 대부분 받는 건데, 그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 세금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회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튼 요거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고액 자산가의 자녀 A는 투기 과열 지고 있는 수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사회초년생인 A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은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 수억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몇 개 이제 그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대부분 투기 과열지구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비싼데 그 아파트를 사회초년생이 그냥 덜컥 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시기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요즘에는 투기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아파트 부동산 거품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도 있겠지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했냐면 아버지에게 빌려서 그것들을 매입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증여세를 탈락하기 위해서 증여세 세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러한 사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머니 비례 사업주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빈면 연소자 C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뒤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수억 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자녀 분양대금 수억 원을 대납해 자녀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 뭐냐면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나온 대로 그냥 내가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청약 시장은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양권도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부모들이 도와주는데 결국 자기가 벌어서 낸 소득을 에 있어서 뭔가 기반을 해서 낸 게 아니라 지금 이 두 케이스 다 부모님들이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죠 집에 돈이 많거나 뭐 하면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절세와 탈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탈세는 세금을 아예 안 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부동산 투자라든가 뭔데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꾸 탈세의 방법적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 지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잡히면 본인이 페널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사례를 그냥 한 번쯤은 보시고 금융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구나. 이러한 방법으로 왜 하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 그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계속 있게 되는 지금 사회 구조고요.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몰라서 계속적으로 힘들게 근로소득으로만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좀 보면은 약간 뭐 화도 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의 방안. 그런데 불법적인 건 하면 안 된다고 불법적인 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가서 증권사에 가서 이런 고객들을 만날 건데 이러한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아 편법을 알려준다 이런 거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많은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용대출 속속 중단, 영끌 막차 떠났나.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출이 계속 쪼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매시경 한 4, 5일치 들어보시면 대략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했는데 자, DSR 규제가 지금 30일부터인데 이미 대출 받기 어렵다. 는 대출 상담사에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지금 30일부터 한다고 땅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왜 전에 이 전 기사에 나온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 강한데 대출이 없으면 솔직히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출 부동산에 있어서 대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제가 지금 30일부터 된다? 그러면 미리 자금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만들러 가겠죠. 근데 지금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거은행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은행 지점들을 돌았지만 기존에 받을 수 있던 한도 연소득의 150%만큼 신용대출을 해주는 곳이 없었다. 지점 직원들은 DSR 규제에 앞서 신용대출 급증에 과거 한도만큼 대출을 주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막혀서 당황스럽고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 신용대출이 중단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내 집 한 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신용대출을 본인의 자금 계획에 포함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분들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어떻게 또 다른 해석으로 해보자면 30일 이후에는 이제 신용대출 조정을 막 하기 때문에 지금 막판 대출이 이제 화랑을 부른 거예요. 왜 우리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판 마케팅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가면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게 그 기한이 이 좋은 상품이 여기까지요라고 하는 절판 마케팅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가 지금
돈을 빌리는데 이거를 대출 마케팅 절판 마케팅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거는 돈을 서로 지금 빌리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떠한 측면으로 좀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다. 불페이시나 왜냐?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상승 기대감이나 현재 지금보다는 뭔가 하락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를 투자했어. 이런 실용주를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 근데 그게 약간 하락의 방향성이거나 하락 기조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설마 내가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용대출을 우리가 이런 규제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뭔가를 받았을 때 양방향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에 들어가면 실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출을 받는지 유리한지 지금 실질적으로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요 1금융권 말고 2금융권 P2P 이런 대출을 활용하면 이러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그냥 일반 분들은 기사에 나온 거 매스컴에 나온 것만 보고 나 그냥 대출 안 되겠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꼭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음. 1금융권에서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자금을 또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본인 자금 계획에 맞추는 그러한 지금 실상입니다. 아무튼 안타까워요. 자, 뭐 이거와 비슷한 기사예요. 대부업체 벌써 신규 대출 거절했다. 금리 인하에. 아무튼 업감별 금리 20% 초과 대출 비중을 보면 이렇게 은행별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고금리 신규 대출이 막히면서 뭐예요? 당국 예상보다 사채 등 불법 사고금융에 내몰릴 저신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저신용자거나 돈이 없거나 이러한 분들은 계속 이제 사각지대로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금융인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 다음에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저는 묻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지금 하나 내용 빼고 했는데요. 잘 정리해 보시고 남은 기간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